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미트윌란과 슈투름그라츠입니다. 미트윌란은 3-5-2 전형을 바탕으로 팀 전체가 하나의 블록처럼 움직이는 응집력을 보여주며 홈에서 특히 강한 압박 전개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란쿨리누는 전방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압박으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며 순간적인 침투 한 방으로 경기 흐름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자원입니다. 브루마도 주니어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전진 패스를 동시에 시도해 공격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빌링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세컨드 볼을 장악하며 날카로운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흔듭니다. 다니 실바와 오소리오의 부상은 전력 손실이지만 홈에서는 압박 강도와 조직력으로 그 공백을 상쇄할 수 있으며, 북유럽 특유의 차가운 기후와 밀도 높은 홈팬들의 응원은 상대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반면 스트럼그라츠는 4-3-1-2 포메이션으로 기본적인 전술 구조는 갖췄으나 여러모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타는 제공권과 박스 안 움직임으로 존재감을 보이지만 지원이 늦으면 고립되며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크로스를 통해 변화를 주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기복이 뚜렷해집니다. 키테슈빌리는 중원에서 전개와 템포 조절을 책임지지만 압박이 강해지면 연결이 끊기는 장면이 자주 나오며, 여기에 브르코비치, 후랴코프, 스탄코비치의 동반 부상 이탈은 수비 안정성을 크게 무너뜨립니다. 무엇보다 동유럽에서 북유럽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원정은 단순한 이동 문제를 넘어 체력 저하와 집중력 약화로 이어져 경기 후반 압박 강도가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 경기는 결국 전술적 응집력과 체력적 우위, 그리고 홈 어드밴티지를 동시에 가진 미트윌란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란쿨리누의 빠른 침투와 브루마도 주니어의 전환 패스, 빌링의 세컨드 볼 마무리가 이어질 때 스트럼그라츠 수비는 지속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스트럼그라츠는 제공권과 단순한 역습 패턴으로 맞서겠지만 체력 저하와 수비 공백이 드러나는 순간 경기 흐름은 빠르게 기울어질 것입니다. 결국 오늘 경기는 미트윌란이 홈의 압박과 빠른 전환, 그리고 응집력 있는 전술로 후반 승부처에서 확실히 웃는 그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트윌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디나모 자그레브와 페네르바체입니다. 디나모 자그레브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드레나 밸류를 축으로 한 단순하지만 직선적인 공격 전개를 추구합니다. 밸류는 제공권과 연계 능력으로 최전방에서 중심을 잡으며 박스 안에서는 타이밍 좋은 움직임으로 언제든지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스토이코비치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컷백으로 공격의 활로를 열고, 순간적인 속도 변화로 수비 간격을 흔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류비치치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간수와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공수 전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피에르 가브리엘과 토렌테의 부상은 수비 라인 안정성에 분명한 타격을 주고 있어 후방 커버에서의 불안은 경기 내내 자그레브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팬들의 열기와 적극적인 압박은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페네르바체는 마찬가지로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엔-네시리의 박스 안 움직임과 제공권 장악이 공격의 중심축이 됩니다. 그는 단순한 타깃형이 아니라 연계 플레이에도 관여하며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듭니다. 아센시오는 좌우를 오가며 스위칭을 통해 창의적인 패스를 뿌리고 중거리 슈팅으로 직접 득점을 노리기도 합니다. 프레드는 왕성한 활동량을 앞세워 중원에서 압박과 볼 배급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경기 내내 과부하가 걸릴 경우 전환 속도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엘마즈, 머칸, 모어, 탈리스카의 부상 공백은 벤치 깊이를 크게 약화시켜 경기 후반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팀 역시 네시리와 아센시오의 스위칭 패턴이라는 플랜 A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두 팀 모두 공격 패턴이 뚜렷하지만 지나치게 단조롭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그레브는 밸류의 제공권과 스토이코비치의 측면 돌파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페네르바체는 네시리와 아센시오의 스위칭 플레이로만 상대를 흔들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경기 흐름은 장군멍군의 공방 속에서 이어질 공산이 크며 두 팀 모두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해 균형을 깨뜨릴 확실한 무기를 찾기 어렵습니다. 자그레브는 홈의 이점을 안고 초반 기세를 올리겠지만 페네르바체 역시 전방 개인 기량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양팀이 서로의 플랜 A를 맞불 놓는 대등한 전개 속에 뚜렷한 승부처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베티스와 노팅엄입니다. 베티스는 4-2-3-1 전형을 바탕으로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활용하며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전개할 수 있는 팀입니다. 포르날스는 중앙에서 단순한 빌드업 역할에 그치지 않고 메잘라 무브먼트를 통해 순간적으로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며 상대 수비 라인의 균형을 흔듭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곧바로 페널티 박스 안에 자리한 쿠초로 연결돼 결정적인 어시스트와 마무리 찬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리켈메는 클래식한 스타일의 측면 돌파를 통해 터치라인을 깊게 파고들고 크로스와 컷백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면서 상대 풀백에게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특히 그의 기술적 유연성과 볼 간수 능력은 오늘 노팅엄의 측면 수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부상으로 데오사, 이스코, 루이발이 빠져있지만 포르날스와 리켈메의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공격 활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홈에서의 전술적 응집력은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팅엄은 마찬가지로 4-2-3-1 전형을 유지하며 균형 잡힌 운영을 지향합니다. 우드는 제공권 장악력과 세컨드 볼 상황에서의 집중력으로 골문 앞에서 위협적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허드슨 오도이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 능력을 앞세워 측면에서 활로를 찾으며 깁스 화이트는 이선과 전방 사이에서 연계와 패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압박 상황에서 탈출이 늦어지면 전개가 쉽게 끊기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수비진의 대거 결장입니다. 아이나, 도밍게스, 허친슨, 진첸코, 무리오가 동시에 빠지면서 포백 라인의 안정감이 크게 무너졌고 이는 베티스의 측면 돌파와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막아내는데 결정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잘라 무브먼트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경우 박스 앞 공간을 반복적으로 열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패턴의 다양성에서 앞서는 베티스가 확실히 유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포르날스와 리켈메의 역할이 살아나는 순간 경기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홈팀 쪽으로 기울 것이며 노팅엄은 수비진 결장과 측면 커버의 불안으로 인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는 베티스가 홈에서 압박과 침투 패턴을 앞세워 경기를 장악하고 비교적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베티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브라가와 페예노르트입니다. 브라가는 4-4-2 전형을 바탕으로 중원에서의 안정감을 확보하며 경기를 풀어가는 팀입니다.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면서도 무티뉴를 중심으로 볼 배급과 템포 조율을 이어가 전개 속도와 리듬 변화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좌측에서는 엘 우아자니가 직선적인 돌파와 컷백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나바로 알리아가는 제공권을 활용한 타깃형 움직임으로 박스 안에서 꾸준히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위협적인 카드입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알리아가의 제공권과 무티뉴의 킥 정확도가 결합되어 언제든지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록 올리베이라, 비디갈, 도르겔레스가 빠지지만 중원 핵심 자원들이 출전 가능하기 때문에 밸런스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페예노르트는 4-3-3 전형을 유지하며 기본적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무기로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전력 손실이 치명적입니다. 우에다는 제공권과 문전 마무리의 강점을 보이지만 지원이 늦으면 쉽게 고립되고 하지 무사 역시 박스 근처에서 개인기를 살릴 수 있으나 전방에서의 고립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스테인은 날카로운 침투와 연계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황인범이 빠지면서 볼 배급과 전방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장점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베일런, 로톤바, 모데르, 트라우너, 잔트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부상 공백은 수비 안정감과 전술 완성도를 모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중원 싸움에서의 무게 중심 차이가 승부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브라가는 무티뉴, 살라사르, 고르비가 안정적인 압박과 전환 속도를 동시에 책임지며 측면 침투와 세컨드 볼 회수까지 장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 페예노르트는 황인범의 이탈로 인해 전개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공격수들의 움직임이 살아나지 못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 저하가 누적될 위험이 큽니다. 홈에서의 자신감과 세트피스 집중력까지 더해진다면 브라가가 경기 흐름을 리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하지 무사와 같은 개인기의 돌파가 단발적인 변수가 될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인 전술 구조와 전력 손실을 감안하면 무게 중심은 확실히 브라가 쪽에 있습니다. 브라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즈베즈다와 셀타비고입니다. 츠르베나 즈베즈다는 4-2-3-1 전형을 활용하며
전방에서는 아르나우토비치가 피지컬과 제공권을 무기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 확실한 타깃 역할을 수행합니다. 라도니치는 좌측에서 인버티드 돌파로 중앙을 파고들며 인프런트 킥으로 반대편 포스트를 노리는 슈팅이 날카롭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단순한 드리블 돌파가 아니라 셀틱 수비 라인을 연속적으로 흔들어내는 전술적 핵심 패턴입니다. 카타이는 전방과 중원을 오가며 연계 플레이와 세컨드 볼 처리를 통해 공격 리듬을 매끄럽게 이어주며 전체적인 팀 밸런스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습니다.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이 더해져 초반부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큽니다. 셀틱은 4-3-3 전형을 유지하지만 최근 연쇄적인 부상 이탈로 인해 전술적 완성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헤아나초는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과 위치 선정으로 여전히 위협적이나 지원이 부족할 경우 고립되기 쉽습니다. 마에다는 전방 압박과 넓은 활동량으로 팀의 에너지를 더하지만 부상자 공백이 많아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맥그리거는 중원에서 조율을 담당하지만 압박 강도가 강해지면 탈압박 과정에서 불안이 드러납니다. 특히 랄스턴, 트러스티, 조타, 존스턴 등 핵심 자원의 동반 결장은 수비 라인 안정성과 공격 전환의 균형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즈베즈다가 측면과 세트피스를 통한 공략으로 셀틱의 수비 라인을 끊임없이 흔들며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도니치의 인버티드 돌파와 아르나우토비치의 제공권은 셀틱의 불안한 수비 구조를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고 카타이의 연계가 더해져 공격 루트가 안정적으로 완성됩니다. 반면 셀틱은 부상 결장으로 인해 전술적 선택지가 제한되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라인 붕괴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홈에서 응집력과 공격 패턴이 살아나는 즈베즈다가 점유율과 기세를. 여섯 번째 경기는 니스와 AS 로마입니다. 니스는 3-4-3 전술을 유지하면서도 전방보다 후방 안정에 무게를 두고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모피가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을 바탕으로 버티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고 디옵은 순간 스피드를 활용한 측면 돌파와 컷백으로 변화를 주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격 패턴이 단조로울 위험이 있습니다. 부다위가 중원에서 활동량으로 버텨주더라도 빌드업 과정에서 강한 압박을 받으면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압둘모님, 단테, 은다이시미에, 은돔벨레, 쿨리발리, 앞뒤 등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은 전력 공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니스는 홈이라 해도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수비 라인을 우선 정비하며 역습 한두 번을 노리는 운영이 유력합니다. AS 로마 역시 3-4-3 전형을 바탕으로 하지만 부상 악재가 심각합니다. 펠레그리니와 퍼거슨이 중원에서 세트피스와 전진 패스를 활용해 리듬을 만들고 코네가 박스 근처에서 움직임을 시도하겠지만 고립되면 위협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히 디발라, 보브, 피실리, 바스케스 라치, 웨슬리, 베일리, 발단치 등 다수의 전력 누수가 동시에 발생해 교체 카드와 공격 다양성이 크게 제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로마 역시 불필요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조직적인 수비를 우선시하고 세트피스와 중거리 슈팅 같은 제한적인 루트에서만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양팀 모두 3백 기반 전술 속에서 수비 안정성을 중시하며 부상으로 인해 공격의 날카로움은 떨어져 있습니다. 니스는 모피와 디옵의 개인 기량 외에는 뚜렷한 돌파구가 없고 로마는 펠레그리니의 킥 능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최전방 결정력이 부족합니다. 결국 플랜 B가 부재한 상황에서 장기전으로 갈수록 흐름은 닫힌 경기 양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맞대결은 전술적 제약과 전력 손실이 맞물려 득점이 제한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며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말메와 루도고레츠입니다. 말메 FF는 4-4-2 전형을 유지하면서 구드욘센이라는 확실한 타깃 스트라이커를 중심으로 공격의 무게를 싣습니다. 그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압도적인 장점을 보이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중볼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좌측의 학사바노빅은 드리블 돌파와 정확한 크로스로 구드욘센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이는 곧 팀의 가장 강력한 공격 루트로 작용합니다. 또한 욘센은 2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세컨드 볼을 장악하고 전방 압박과 중거리 슈팅 옵션까지 제공하여 공격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비록 보테임과 시구르드손이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말메는 크로스와 제공권이라는 명확한 무기를 중심으로 여전히 득점 기대치를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루도고레츠는 4-1-4-1 전형을 가동하며 안정적인 블록을 형성하려 하지만 구조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마차도는 최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병행하지만 공중볼보다 발밑 플레이에 강점을 두고 있어 제공권 싸움에서는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카이오 비달은 빠른 드리블과 컷백으로 측면에서 변화를 시도하지만 수비 가담이 부족해 뒷공간 노출이 빈번합니다. 칼록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실수가 잦아 빌드업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결정적으로 루도고레츠의 센터백 조합은 말메 공격진과 비교해 평균 신장이 낮아 크로스와 세트피스 수비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말메가 전술적 상성과 제공권 우위를 동시에 확보하며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사바노빅과 욘센의 지원 속에 구드욘센의 머리를 향한 크로스 패턴이 반복적으로 작동할 경우 루도고레츠 수비는 장시간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에 세컨드 볼 공략과 이선의 침투까지 가세한다면 홈에서 말메가 경기를 주도하는 그림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말메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